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차 지필평가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 지필평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지필평가는 100점으로 점수가 계산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40%가 환산이 되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00점을 맞는다면 40점으로 점수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택형이 80점 그리고 논술형이 2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아래쪽에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 일시는 12월 1일 2교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선택형 20문항, 논술형 4문항이고요. 단원별 문제도 안내를 할까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하지 않기로 했고요. 기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기준으로 출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여러 좋은 문제집들이 많은데 너무 어려운 문제는 시험 대비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다면 담당 선생님께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는 1학기하고 비슷하지만 아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를 꼭 풀어보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형 문제는 하나의 커다란 문제로 제시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제에 작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이름을 쓰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내용을 서술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 더보기를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 링크가 있는데요.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문제를 단원별로 올려두었습니다. 시중에 있는 문제보다는 조금 질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교과서를 기준으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풀어보는 것도 좋은 도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단원별로 내용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기시고요. 129쪽에 가면 판구조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암석권과 연합권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석권이라고 하는 건 100km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판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지각과 멘틀의 상부 일부를 포함하는 것을 판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대륙지각을 포함할 때는 대륙판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해양지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양판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암석권 밑에는 연약권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100에서 400km까지 있고요. 멘틀이 완전히 녹은 것이 아니라 부분 용융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멘틀이 대류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약권의 대류로 위쪽에 있는 암석권, 판이 이동하며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전 세계 주요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이 있는데요. 모든 경계를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위치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근처에 있는 일본 해구,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태평양의 동쪽, 동태평양 해령, 판과 판이 멀어지는, 출발해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 대서양의 가운데도 있네요. 대서양 중앙 해령. 자, 그리고 변환 단층,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다. 중요한 판의 경계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0쪽으로 가면 제가 판의 경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발산형, 출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출발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겠죠. 그래서 확산처럼 출발해서 멀어지는 경계를 발산형 경계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왜 그러냐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지령을 뭐라고 하냐면 해령이라고 하겠고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뜨거운 것이 올라오니 화산활동이 있겠고요. 당연히 땅이 흔들리니 지진이 있겠죠.
자, 수렴형 경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가 되겠고요. 수렴, 한 곳으로 만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죠. 그리고 소멸되는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에는 해양판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들면서 바닷속의 골짜기, 해구가 만들어지겠고요. 섬이 만들어진다면 호상열도, 그리고 산맥이 대륙 쪽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에 비해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된다면 서로 힘이 같으니 충돌하겠죠. 쭈글쭈글 높아진다. 습곡, 높은 거, 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네요. 습곡,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충돌형 경계에서는 땅이 흔들리니 지진이 발생하겠고요. 해구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활동도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존형 경계는 판이 출발해서 멀어져서 새로운 것이 생기는 발산형 경계도 아니고요. 판과 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 소멸되는 경계도 아니기 때문에 보존된다 라고 해서 보존형 경계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변환단층,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변환된다, 바뀐다 라고 해서 변환단층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진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을 기억할 때는 모든 경계는 땅이 흔들리니까 지진 활동이 모두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에서 화산 활동이 있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죠? 화산 활동이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존형 경계에서도 화산 활동이 없고 나머지는 화산 활동도 포함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5단원 생명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고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것이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벽이 없는 동물 세포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벽에 있는 식물 세포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기관 정도는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분명 EBS나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에 있는 기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이 있겠고요. 그리고 세포호흡을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겠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있겠고요. 그리고 식물세포, 엽록체, 광합성을 하는 게 있겠고요. 식물세포는 움직일 수 없으니 보호해야 되겠죠. 세포벽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림에서 어떤 것인지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148쪽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 되겠습니다. 인지질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되어 있죠. 인지질의 이중층. 선택적으로 통과를 시키니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인지질을 통해서는 작은 것들이 통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막 단백질인 경우에는 조금 큰 입자들이 통과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인지질에서는 바깥쪽 물과 친하겠네요. 친수성이 되겠고요. 안쪽으로 향하는 부분은 물과 친하지 않죠. 소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9쪽으로 가면 삼투 현상이 나와 있는데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투라고 하는 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것을 삼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저농도라고 하는 건 뭐죠? 농도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설탕물이 달지 않다, 즉 물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고농도라고 하는 것은 물이 적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라는 얘기는 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물이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맨 왼쪽에 있는 건
농도가 낮은 곳에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농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물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이 많다라는 얘기는 바깥쪽에 물이 많으니까 물이 적은 세포 쪽으로 물이 들어오니 빵빵해진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맨 오른쪽으로 가시면 농도가 높은 곳에 두었습니다. 농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물이 적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세포 안엔 물이 많으니까 세포 안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가운데 있는 건 안과 밖이 농도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건 안과 밖이 같다라는 이야기는 물의 이동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세포는 죽게 되겠죠. 그래서 바깥과 안쪽의 농도가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이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물질대사, 즉 동화와 이화작용이 있는데요. 자, 동화라고 하는 건 일심동체, 서로 다른 것이 합쳐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광합성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자, 반대로 이화라고 하는 건 이별한다, 떨어진다, 나눠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해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몸에선 호흡이나 소화가 이화작용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3쪽으로 가면 효소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자, 효소가 없는 경우에는 활성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반응이 천천히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소가 있는 경우엔 언덕의 높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크고 작던 간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4쪽으로 가면 카탈레이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는 과산화수소를 반응하면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주는 효소가 되는데요. 알코올과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한 놈만 패, 하나 하고만 반응해, 나는 특별해, 기질, 특이성 또는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도 이야기해 주는데요. 카탈레이스와 과산화수소가 모양이 맞기 때문에 효소로서 작용하지만 알코올과는 그 모양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63쪽에 세포 내 정보의 흐름 나와 있는데요. DNA에서 RNA로 가는 것을 전사, 그리고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걸 번역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자, 전사라고 하는 건 핵 속에서 일어나고요. 번역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을 만드는 거네요. 이미 앞에서 뵀던 세포 소기관, 리보솜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DNA에서는 염기 3개, 3염기 조합이 되겠고요. RNA에서는 코돈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자, DNA는 2개의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가닥이 전사에 사용되었는지는 RNA의 염기 서열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6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 내용이 좀 많고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산화, 환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라고 하는 건 화자라고 하는 게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산화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반대로 전자는 잃는 경우가 되겠죠. 환원은 반대로 산소를 잃는 경우이고요. 전자를 얻는 경우 환원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구리가 산소하고 결합했네요.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자,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어서 원래의 구리로 돌아갔네요.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탄소라고 하는 건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되었네요.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은 우리가 재련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산화철이 있고 일산화탄소가 있는데 일산화탄소에서 이산화탄소, 산소가 두 개로 되었네요. 산소하고 결합했기 때문이네요. 산화라고 이야기해 주고 산화철이라고 하는 것은 철이 산소와 결합하고 있었는데 산소를 잃어버려서 원래의 철로 되돌아갔네요. 환원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82쪽에 가면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으로 황산그리 수용액과 마그네슘의 반응이 있는데요.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위쪽에 반응식을 적어 두었는데 반응식까지는 알 필요는 없겠고요. 마그네슘이 있고 황산구리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마그네슘이 힘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구리에게 자리 좀 피해 줄래? 라고 하면서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리는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돌멩이처럼 나온다라고 해서 돌석자 석출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황산 마그네슘이 된다라는 이야기는요. 마그네슘 이온으로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온, 위쪽에 있는 것처럼 마그네슘이 전자 두 개를 잃고 양이온이 되었는데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산화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자, 반대로 황산구리에서 구리는 구리 이온, 구리 2+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이 구리로 변했네요. 그러면 2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전자를 두 개 받아서 원래의 구리로 되돌아간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전자를 얻었다, 원래대로 돌아갔다, 환원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여기에서 마그네슘이 잃어버린 전자는 구리가 받은 것이 되겠고요.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기억해 주죠. 자,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구리 이온은 푸른색을 띠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실험이 진행될수록, 반응이 진행될수록 구리 이온은 줄어들겠죠. 왜냐고요? 전자를 받아서 원래의 구리로 석출되기 때문에 푸른색이 점점 옅어진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84쪽으로 가면 우리 주변의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해서 광합성과 그리고 호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하나 보시면요. 자, 물에서 H2O에서 O2로 되는 것은 H2O 산소 한 개였는데 O2 산소 두 개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것은 산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포도당의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와 결합하겠죠.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산소라고 하는 건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었으니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소와 결합했으면 산화, 잃어버렸으면 환원, 전자를 잃어버렸으면 산화, 전자를 얻었으면 환원. 개수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7쪽에 가면 산성과 염기성에 대한 성질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신맛, 쓴맛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트머스 종이는 지시학에서 따로 보도록 할겠고요.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산이라고 하는 건 금속과 만나면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요. 달걀 껍데기, 즉 탄산칼슘을 만나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92쪽에 가면 지시학이 나와 있는데요. 지시학의 색은 꼭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겠느냐면요. 리트머스는 기억하시겠죠? 산성의 경우에는 푸른색이 붉게 변하게 되겠고요.
염기성인 경우에는 붉은색이 푸르게 변하게 되겠죠. 자, 페놀프탈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놀프탈렌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페, 이, 스, 북. 페놀프탈렌은 염기성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고 나머지는 무색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메틸 오렌지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오, 메틸 오렌지의 오자가 되겠고요. 오빠, 안 돼, 안 돼. 오빠, 노, 노. 메틸 오렌지, 빠, 빨간색, 노, 노. 노란색, 노란색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BTB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BTB, 빨주, 노초, 파, 남보.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는 지워버리고요. 다시 한번요. 빨주, 노초, 파, 남보. 오른쪽에 보시면 제 유튜브에 쉬운 과학에 보시면 지시학을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 영상이 있는데 필요하신 친구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6쪽에 가면 산과 염기의 중화반응 실험이 있는데요. 자,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건 중화가 되었을 때 온도가 최대로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시학을 통해서도 중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신다면 BTB는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빨주, 노초, 파, 즉 초록색이 되었을 때 중화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페놀프탈렌은 페, 이, 스, 북인데 중성에서는 무색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메틸 오렌지인 경우에는 오빠, 안 돼, 안 돼, 오빠, 노, 노. 노란색으로 중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97쪽으로 가시면 일상생활에서의 중화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단원 213쪽이 되겠습니다. 지질시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성캄브리아 시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 중, 신생대로 되어 있고요. 분명 문제집에 이런 데 보면 시간도 표시되어 있지만 이미 얘기한 것처럼 교과서 기준으로 냈기 때문에 이런 시간 같은 건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대신 성캄브리아가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신생대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기후에서 중요한 거 있죠.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성캄브리아는 오존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 살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화석은 중요한 몇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성캄브리아는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조금 길다. 그러면 성캄브리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아카라 동물군. 자, 고생대 어류, 양서류, 중생대 공룡, 파충류가 번성했고요. 신생대 포유류가 번성하였다. 자, 식물에서는요, 양치, 겉씨, 속씨. 자, 겉씨나 속씨 같은 건 예를 들어서 보통 지문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래서 작은 철, 소철, 똥냄새, 은행나무는 겉이다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고생대 화석, 삼엽충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중생대, 동그라미, 암모나이트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신생대에는 매머드나 화폐석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18쪽 가시면 자연 선택설이 있는데요. 찰스 다윈의 이론이 되겠고요. 자, 처음에 목이 길고 짧은 기린이 있었죠. 서로 다르네요. 변이가 나타났다. 경쟁하겠네요. 적자 생존 또는 경쟁을 하겠고요. 당연히 목이 짧은 기린이 경쟁에서 뒤처져서 죽게 되겠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연이 목이 긴 기린을 선택했다. 자연 선택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이 목이 긴 기린이 자식을 낳았을 때 그 목이 긴 성질이 자손에게 전달이 되어서 진화된다라는 것이 자연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핀치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같은 핀치가 있었는데 환경, 먹이에 따라 부리의 모양이 달라졌다. 자연 선택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자손에게 전달되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26쪽으로 가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세 가지 다양성이 있죠. 유전적 다양성, 중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자, 유전자라고 하는 건 뭐죠? 설계도죠. 같은 종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건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즉, 같은 토끼에서 여러 다른 토끼가 나타나는 건 설계도가 다르다,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두 번째 있는 종다양성이라는 것은 종류가 다양하다. 여우, 곰, 사슴, 토끼, 여러 종류, 종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생태계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환경이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5쪽이 되겠고요.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것들이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건 살아있는 것, 생물적 요인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건 살아있지 않네요. 비생물적 요인이 되겠고 이것을 환경 요인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생물적 요인에는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 그리고 소비하는 소비자, 그리고 분해하는 분해자라는 것이 있겠고요. 생물적 요인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비생물적, 생물적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는데 광합성에 의해 산소가 달라지는 건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을 영향을 주는 것이 되겠고요. 지렁이라고 하는 것이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것, 이것도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을 영향을 주는 것이겠고요. 반대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겠죠. 빛이 짧아지면 사슴이 자식을 만든다라는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0쪽에 가면 생태계에서의 먹이 관계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그물처럼. 먹이 그물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자, 여기에서 어떤 개체가 많아졌을 때 다른 개체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종종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개구리의 개체 수가 많아진다면 개구리를 먹는 족제비는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겠죠. 자, 반대로 개구리가 많아진다면 개구리가 먹는 애벌레는 많이 먹으니까 줄어들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반대로 개구리가 줄어든다면 개구리를 먹는 족제비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개구리가 줄어들면 애벌레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251쪽으로 가면 생태 피라미드가 있는데, 자, 문제는 이런 그림 말고 어떤 그림이 주로 나온다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그림이 훨씬 더 표현하기 쉽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에너지도 줄어들고 생물량도 줄어들고 개체 수도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생태계가 평형이 깨졌을 때 평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온실효과가 있는데요. 한반도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니까 평균 기온이 상승하더라. 지구 온난화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경우에 변화의 폭이 크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62쪽에 보시면 대기대순환이 있는데요. 제가 그린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대순환을 보시면 저위도지방, 적도지방은 기온이 높으니까 가벼워서 상승하겠죠. 자, 반면에 극지방은 기온이 낮으니 무거워서 하강하겠죠. 자, 그래서 형성된 순환이 세 개가 나오게 되죠. 적도지방은 뜨겁고 극지방은 낮고 에너지가 불균형하고 자전하기 때문에 세 개 순환으로 나눠주는데
어떻게 기억하신다고요? 기역, 피읍, 히읗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기역, 피읍, 히읗.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극지방이네요. 극순환. 그리고 두 번째는 패렐, 그리고 세 번째는 헤들리 순환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헤들리 순환이나 극순환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뜨거워서, 차가워서, 열적 순환 또는 직접 순환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패렐 순환은 가운데 끼었네요. 간접 순환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자, 지표면에 부는 바람, 무역풍, 예전에 무역할 때 사용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는 편서풍, 그리고 편동풍 또는 극동풍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요. 자, 고기압, 저기압 하실 땐 어떻게 기억하신다고요? 바람의 방향을 보시면 되는데 30도는 아래 하 내려오고 있네요. 지표면에 공기가 많아지겠죠. 고기압, 한 점이 아니라 벨트처럼 연결되어 있네요. 중위도 고압대. 하강 기류니까 비가 잘 내리지 않겠죠. 그래서 30도에 사막이 많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60도는 윗상자 올라갈 승자네요. 상승, 한대, 전선대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263쪽에 보면 대순환과 표층해류가 있는데 대한민국 근처, 즉 태평양에 있는 아열대 순환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무역풍에 의해 적도 위에 북반구, 북적도 해류가 흐르게 되겠고요. 편서풍에 의해 태평양의 북쪽,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옆에 있는 쿠로시오 해류,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가네요. 난류가 되겠고요. 미국 쪽에 캘리포니아 옆쪽이네요. 고위도에서 저희도로 오네요. 한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쿠로시오 해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비교한다고요? 멕시코 만류와 성질이 비슷하냐 다르냐 이런 것도 종종 물어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되겠고요. 264쪽이 되고 매우 어려워하는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되겠는데요.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적도 부근을 보시면 무역풍이 불겠죠.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닷물이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쪽에 바닷물이 부족하니까 아래에서 물이 올라오겠죠. 용승, 아래쪽에 있는 물은 차가우니까 차가운 물이 올라오게 되겠고요. 차가운 물 속엔 영양염류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쪽에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쪽에는 따뜻하겠네요. 상승하겠네요. 상승하니까 구름 생겨서 비가 내리는 것이 평상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엘니뇨가 생기면 전부 X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역풍이 약해진다. 그러면 용승도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겠죠. 그러면 태평양의 서쪽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아지지 않겠죠. 반대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이니까 하강 기류. 그러니 평소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가뭄이 든다. 이것을 엘니뇨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설명할 땐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left, 왼쪽이 강하다. 왼쪽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못 가겠죠? 무역풍이 약하다. 용승이 약하다. 상승인데 상승이 약하다. 즉 하강 기류가 생기는 걸 엘니뇨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반대인 경우에는 즉 라니냐, right, 오른쪽이 강한 경우에는 라니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무역풍이 욜라 강해진다. 용승이 욜라 강해진다. 그리고 이쪽엔 상승이 욜라 강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설명한 게 모두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단원별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꼭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친구들에게 물어보거나 선생님들께 물어보고 너무 어려운, 즉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공부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